죽어라 죽어 제발 너만 죽어주면 다 좋잖아. 그렇지 않아? 남편이 의식불명의 아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17분. 김지우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보, 내일 수술 끝나면 우리 집에서 만나자. 와이프는 또 야근이래.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 이름은 수연이. 지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누구지? 왜 민수가 다른 여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침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갑자기 역겨워졌다. 지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김지우 34세. 광고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연매출 500억을 올리는 브랜드들을 만들어내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배신당한 한 여자에 불과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화장실에 가려던 지우가 우연히 민수의 가방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온 것이다. 그랜드 하얏트 스위트룸. 날짜는 바로 어제. 지우가 대구 출장을 간 바로 그날이었다. 이 새끼가 정말로?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민수는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남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증거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더 확인했다. 대화 내용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병원에서 힘들 때마다 내 생각뿐이야. 지우는 일만 아는 로봇 같아. 넌 달라. 로봇? 자신을 로봇이라고?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민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승진 기회를 놓친 것도, 해외 지사장 제의를 거절한 것도 모두 이 남자 때문이었다. 새벽 4시,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부스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연이가 누구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수연이. 내가 매일 메시지 주고받는 그 여자 말이야.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 야, 내 폰을 왜 뒤져? 미쳤어? 사생활 침해잖아. 사생활 침해? 지우가 비웃었다. 불륜이 사생활이야? 그럼 이혼도 사생활이겠네? 지우야, 진정해.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 그럼 이 호텔 키카드는 뭔데? 어제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누구랑 호텔에 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혼해.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1시간도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민수는 소파에서 잤다. 아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몰고 있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는 말을 남편에게 전한 후였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자. 제발. 할 말 없어. 끝났어. 그 순간이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우의 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지우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충돌음이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을 찢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비, 비, 비.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지우는 온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 사이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다. 사고 후 72시간.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깨어날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담당 의사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주,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다. 지우의 손을 잡고 앉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를 반복했다. 간병인도 고용했고 꽃도 가져다 놓았다. 겉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표정은 달라졌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아, 지우가 깨어날 때까지는 조심해야겠어. 좀 더 기다리자. 수연, 26세, 같은 병원 신경외과 간호사. 민수보다 8살 어린 그녀는 민수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 처음엔 단순한 불륜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욕심이 생겼다. 민수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두 번째 주, 민수의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루 걸러 하루,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핑계는 항상 같았다. 수술이 많아서, 응급환자 때문에. 세 번째 주, 민수는 수연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물론 지우의 가족들에게는 의학학회 참석이라고 거짓말했다. 제주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에서 민수는 수연에게 말했다. 지우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 의사들이 그러던데.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당당하게?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동안 불륜을 저지르는 게 당당한 일인가? 한 달이 지났다. 지우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뇌파는 미약하게 살아있었지만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민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문안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올 때마다 짜증부터 냈다. 죽어라 죽어 제발 너만 죽어주면 다 좋잖아. 그렇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의료비만 얼마나 나가는데. 지우의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의료비만 얼마나 나가는데 그 말을 들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 부들부들 떨며 화를 냈다.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걱정부터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내 딸을 포기하라는 거야? 내가 운전하라고 해서 나간 건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지우가 사고 나던 날 밤 그는 수연과 함께 있었다. 지우가 이혼 얘기를 하며 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다. 2달째 민수는 아예 수연과 동거를 시작했다. 지우가 살던 집에서 옷장에는 여전히 지우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지우가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수연이 물었다. 오빠, 이 집에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 언니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 뭐가 이상해? 어차피 깨어나지도 못할 텐데. 그 말을 하는 민수의 얼굴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3달째, 지우의 회사 동료들이 문병을 왔다. 그들은 민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수 씨, 많이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다. 새 옷도 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도 났다. 병실에서 나온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 표정이. 나도 그 생각했어. 아내가 저런 상태인데 너무 멀쩡해 보여. 그리고 병실에 오래 안 있더라. 10분도 안 있다가 나가던데? 사실 민수는 지우가 깨어날까봐 두려웠다. 깨어나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테니까. 불륜도 재산 처분도 모든 배신이 밝혀질 테니까. 그는 은밀히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다. 아내가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잔인한 방법을. 4달째 되던 어느 날 간병인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 선생님, 환자분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수연에게 말했다. 지우가 깨어날 수도 있대. 진짜? 그럼 어떡해? 걱정 마.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뇌 손상이 심해서. 민수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갔다. 아내가 깨어나더라도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신의 배신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잔인한 바람.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우의 의식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보게 될 현실은 악몽보다도 더 끔찍할 것이었다. 챕터 3 깨어남과 절망. 5달하고 열흘. 김지우의 눈꺼풀이 떨렸다. 환자분 들리세요?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다. 지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처음엔 천장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다. 모든 게 흐릿했다. 여기가 어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말라 있었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다. 의료기기들, 링거,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간병인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담당이를 불렀다. 10분 만에 중환자실이 북새통이 되었다.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시나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세요? 지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각종 검사를 시작했다.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었다. 제 남편은 어디에? 간병인과 간호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곧 연락드릴게요. 민수에게 전화가 갔다. 그는 그때 수연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뭐, 깨어났다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다. 수연도 그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오빠, 언니가 깨어난 거야? 민수는 대답 대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갔다. 수연의 물건들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1시간 후 민수가 병실에 나타났다. 지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남편을 알아봤다. 민수야, 지우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로. 민수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민수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자신이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오래? 5달 조금 넘었어. 정말 힘들었어. 5달.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5개월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사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회사는 어떻게 됐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우가 의식을 잃은 사이 그는 지우 명의의 주식들을 처분했었다. 의료비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수영과의 신혼여행비와 새 차 구입비로 사용했다. 이틀 후 지우의 의식이 더 또렷해졌다.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수가 착용한 시계가 달랐다. 자신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시계가 아니라 새 시계였다. 그것도 꽤 비싼 것 같았다. 그 시계,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응. 예전 거 고장나서. 거짓말이었다. 예전 시계는 멀쩡했다. 단지 수연이 새 시계를 선물하고 싶어 해서 바꾼 것이었다. 사흘 후 지우의 어머니가 병문안을 왔다.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달려온 것이었다. 지우야, 내 딸아. 어머니를 보자 지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사고 나던 날 밤의 일들이, 민수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수연이라는 여자가, 엄마,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수연이라는 여자랑 호텔에서 만났어. 내가 증거를 봤어. 어머니는 분노로 떨었다. 딸이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동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개자식이 정말 그랬어? 그날 저녁 어머니는 민수를 따져 물었다. 민수는 발뺌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추궁에 결국 일부를 시인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우가 너무 일만 하고 저는 너무 외로워서 내 마누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봤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지우의 회사 동료가 문병을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미안한데 내 주식 계좌 얘기 들었어? 주식? 무슨 주식? 내 명의로 된 삼성전자 주식들 말야. 민수 씨가 모두 팔았다고 하던데. 지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 주식들은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총 5억 원 어치였다. 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소문으로는 동료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가 새 차를 샀다는 소문, 젊은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소문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지우는 민수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다. 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자야 한다는 메시지만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병인을 통해 들은 소문들이 민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민수가 병문안을 왔는데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지우가 봤다. 커플링 구매 영수증이었다. 그것도 2개. 이게 뭐야? 민수가 영수증을 급히 집으려 했지만 늦었다. 커플링? 누구랑 한 거야? 그게 아니라 5개월 동안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다른 여자랑 커플링을 샀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우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그럼 내 전 재산 5억 원을 몰래 판 것도 오해야? 수연이랑 제주도 간 것도 오해고?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들통난 것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지우는 온몸이 떨렸다. 5개월 동안 자신이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자신의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다니고 새 차를 샀다. 너 정말 인간이야?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걸 깨달았다. 자신이 깨어난 건 기적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걸. 민수는 그날부터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위자료는 없었다. 오히려 의료비를 지급했으니 고마워하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퇴원 후 첫날 밤, 지우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거실 소파는 새 것이었고 TV도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화분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민수가 수연과 함께 살면서 집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다. 침실로 들어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옷장에는 낯선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다. 화장대에는 자신이 쓰던 화장품 대신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놓여 있었다. 이 집에서 함께 살았구나. 지우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자신이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동안 남편은 불륜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자신의 침대에서. 하지만 지우는 울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했다.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복수 계획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상황을 정리해보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부인이 의식불명인 동안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했다. 그리고 불륜녀와 동거까지 했다. 맞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충분합니다. 사실 지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다. 퇴원 전 이틀 동안 지우의 어머니와 회사 동료들이 도와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다. 민수와 수연의 제주도 여행 사진들, SNS에 올린 것들이었다. 둘이 해변에서 포옹하는 사진, 커플룸에서 찍은 셀피들. 바보 같게도 수연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두 올려놓았다. 호텔 영수증들도 있었다. 민수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다. 총 17번의 호텔 숙박 기록. 모두 지우가 의식불명인 동안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민수가 지우 명의의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한 증권회사 거래 내역서.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우는 민수의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민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 병원장을 만나러 간 것이었다. 병원장님, 제가 민수의 아내 김지우입니다. 병원장은 지우를 알고 있었다. 민수가 항상 자랑하던 성공한 아내였으니까. 아, 지우 씨,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민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민수 얘기로. 지우는 병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수의 불륜, 그리고 그 상대가 같은 병원 직원이라는 것까지.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증거도 있습니다. 지우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다. 민수와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 병원 유니폼을 입고 포옹하는 사진도 있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형 병원에서 직원들의 불륜, 특히 기혼자와 미혼자의 불륜은 심각한 문제였다.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이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병원장실로 호출되었다. 민수, 이게 사실이야? 병원장이 사진들을 던져놓았다.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원장님, 이건
변명은 필요 없어.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것도 환자의 아내가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사직서네. 그리고 수연도 마찬가지야. 민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연봉 2억 원의 전문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수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시부모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어머님, 아버님, 지우야,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지우를 반가워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굳어질 것이었다. 민수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지우는 시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했다. 불륜, 재산 처분, 그리고 병원에서 해고된 것까지. 뭐라고? 우리 민수가?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들을 본 시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께 호출되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 계자식아, 내가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민수의 뺨을 때렸다. 평생 손도 안 대던 아들을 처음으로 때린 것이었다. 아버지, 닥쳐. 마누라가 죽어가고 있을 때 바람을 피우고 돈까지 빼먹었다고? 내가 짐승이야, 짐승. 민수는 그날 부모님으로부터도 절연당했다. 일주일 후 더 큰 재앙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유명 병원 의사, 아내 의식불명 중 동료와 불륜.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이 들끓었다. 댓글들은 민수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다. 인간 쓰레기네. 아내가 죽어가는데 바람을 피우다니. 의사 자격이 있나? 재산까지 빼먹었다고? 완전 사기꾼이잖아. 민수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다른 병원에 취직하려 해도 모두 거절당했다.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진 후였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불륜녀로 낙인 찍힌 그녀는 다른 병원은 물론 어떤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한 달 후 민수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 지금 와서? 나 완전히 망했어. 일자리도 없고 부모님도 연락 안 받으시고. 그럼 됐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야. 지우야,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챕터 5 몰락의 가속화. 민수의 추락은 생각보다 빨랐다. 해고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어떤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불륜 스캔들은 이미 모든 곳에 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과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면접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면접관들은 그의 이력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사는 환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 민수는 절망했다. 의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이었다. 수연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됐다. 처음엔 서로 위로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오빠,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 곧 다른 길을 찾을 거야.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민수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지우에게서 빼낸 5억 원도 이미 다 써버렸다. 새 차, 여행비, 수연에게 사준 명품들로. 3번째 달 수연이 결정적인 말을 했다. 오빠, 나 이제 힘들어. 우리 헤어지자. 수연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언니가 깨어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수연의 말에서 지우에 대한 원망이 묻어났다. 지우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나 때문에? 오빠가 먼저 유혹했으면서? 둘의 관계는 서로를 원망하는 것으로 변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욕망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었다. 한편 지우는 차근차근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민수가 무단으로 처분한 주식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가 주식을 판 시점이 절묘했다는 것을. 삼성전자 주식을 판 시점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직전이었다.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7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5억 원에 급하게 처분해버렸다. 바보 같은 놈. 지우는 그 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 자신의 광고업계 인맥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투자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6개월 만에 자산이 10억 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민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민수는 결국 동네 작은 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월급은 이전의 10분의 1도 안 됐다. 연봉 2억 원에서 월급 200만 원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선생님, 이 환자 차트 좀 봐주세요. 작은 의원의 간호사가 민수를 선생님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지 않았다. 민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민수의 스캔들이 나왔다. 의사 선생님, 혹시 그 불륜 의사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민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믿지 않았다. 진료를 받다가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번째 달 민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지우가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이었다.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억 원을 요구합니다. 15억 원? 민수는 기겁했다. 자신이 처분한 건 5억 원인데 왜 15억 원인가? 5억 원어치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했지만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로 15억 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회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민수는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청구였다. 15억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수는 절망했다. 월급 200만 원으로는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우는 민수의 새 직장에도 압박을 가했다. 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의 과거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었다. 원장님, 제가 그 사람 아내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고용하신 건 아닌지요? 원장은 그제야 민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그리고 불안해했다. 이런 사람을 고용했다가 의원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민수 씨,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이번엔 겨우 3개월 만이었다. 5번째 달 민수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 수연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었다. 수연은 민수와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했다. 나는 그 사람과 진짜 사랑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혼한다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수연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민수에게 속아서 불륜에 빠진 순진한 여자라고. 민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업, 돈, 사랑, 가족, 심지어 자존심까지. 원룸으로 이사한 민수는 매일 술에 의존하며 살았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 마시는 게 전부였다. 지우,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었나?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지우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 6번째 달, 민수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지우야, 이제 그만해줘. 제발. 그만?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어. 그래. 그럼 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5개월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면 법이 뭐하러 있겠어?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내가 나에게 한 만큼.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카드가 챕터 6 최후의 일격. 민수의 몰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날은 민수의 생일이었다. 38세가 되는 날. 하지만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고 수연은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민수는 원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민수는 의아했다. 자신에게 올 택배는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정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서명해 주세요. 상자를 받아든 민수는 발신인을 확인했다. 김지우.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부터 읽어봤다. 민수야, 생일 축하해. 마지막 선물이야. USB를 확인해봐.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스타벅스로 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마이너스 지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화면에는 자신과 수연이 호텔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수연아, 지우가 깨어나면 어떡하지? 괜찮을 거야. 내 손상이 심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럼 더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 뭐라고? 병원에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 주사 하나만 잘못 놔도. 미쳤어? 그건 살인이야. 농담이야, 농담. 근데 솔직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수는 기억했다. 지우가 의식불명인 지 3개월째 되던 날 수연과 호텔에서 나눈 대화였다. 당시엔 술에 취해서 나눈 위험한 농담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녹음이 공개되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살인 미수 공모로 해석될 수 있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우가 언제 이런 걸 녹음했을까? 아니, 녹음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청을 한 건가? 다음 날 오후 2시, 민수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지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전에 지우와는 완전히 달랐다. 살이 빠져서 날카로워 보였고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앉아.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우는 유명인이었고 민수의 스캔들도 워낙 유명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USB 봤지? 지우야.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지야. 민수의 입이 바짝 말랐다. 살인 공모 의혹, 의식불명 환자를 죽이려 했다는 의혹. 언론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지우야,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 술 마시고 한 소리고. 농담? 의식불명인 아내를 두고 불륜녀와 함께 살인을 농담거리로 삼았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쳐다봤다. 제발, 그것만은 공개하지 마. 정말 죽어. 죽어. 내가 5개월 동안 죽음과 싸울 때 너는 뭐 했는데?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뭔데? 재산분할 합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나에게 넘기는 거야. 원룸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서명 안 하면 이 녹음 파일이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갈 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원룸 보증금 5천만 원까지. 지우야, 정말 이래야겠어? 너도 선택권이 있어.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살인 공모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거나. 민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쓰기 힘들었다. 한 가지 더.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야? 수연에 대한 고발장. 너도 공동 고발인으로 서명하는 거야. 뭘 고발한다는 거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의료진을 사칭해서 병원에 출입했다는 거. 수연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내 병실에 몰래 들어온 적이 있거든. 민수는 기억했다. 수연이 호기심에 지우의 병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간호사 유니폼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그건 그냥 구경시켜준 것뿐이야. 법적으로는 의료진 사칭이야. 환자 사생활 침해도 되고. 이것도 서명 안 하면 살인 공모 의혹이랑 함께 공개될 거야. 민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어떤 선택을 해도 파멸이었지만 그나마 조용히 사라지는 쪽이 나았다. 결국 민수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됐어? 아니,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지우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 저 박민수는 김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러진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지우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녹음을 마친 지우가 일어났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는 혼자 카페에 남겨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모든 대화를 다 들었을 것이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서울을 떠났다. 갈 곳은 시골의 작은 마을뿐이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숨어 살기로 했다. 수연은 민수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새로 사귀던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다. 그 남자가 수연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었다. 민수가 서울을 떠나던 날, 지우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지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챕터 7 복수 후의 공허함. 민수가 서울을 떠난 지 한 달. 지우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예상했던 만족감은 오지 않았다. 강남의 새 오피스텔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아름다웠다. 민수로부터 받아낸 돈과 자신의 투자 수익으로 산 집이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묘한 허전함이 몰려왔다. 끝났구나. 지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후배 김소영이었다. 언니, 복직 언제 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아직 생각 중이야. 언니가 없으니까 팀이 완전 엉망이에요. 클라이언트들도 언니 찾고 있고. 소영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복수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지우는 회사에 복직했다. 6개월 만이었다. 지우 이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동료들이 반가워했다. 하지만 지우는 예전만큼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다. 광고 기획안을 보고 있어도 민수 생각이 났다. 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중이었다. 이번 캠페인 컨셉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면 어떨까요? 후배의 말에 지우가 반응했다. 새로운 시작? 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우는 갑자기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건 자신이 아닐까? 회의를 마친 후 지우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다. 지난 6개월 동안 복수에만 집중했던 자신을 돌아보니 공허했다. 민수를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날 저녁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 수진을 만났다. 너 많이 달라졌다. 수진이 지우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예전엔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아. 예리한 지적이었다. 지우 자신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다. 복수 끝냈다며? 기분 어때? 생각보다 별로야. 그럴 줄 알았어. 복수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넘쳐날 거야. 수진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럼 난 뭘 위해 산 거야? 6개월 동안. 너를 위해서 산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산 거지. 지우는 답답했다. 수진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의 어머니, 즉 지우의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지우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지우는 망설였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하지만 궁금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다음 날 오후 둘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다. 아들의 추락을 지켜본 충격이 컸을 것이었다. 지우야, 민수가 한 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다. 민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더라. 가끔 안부 전화만 와. 그래요. 지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민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다만,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우는 뜨끔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 복수에만 매달려 있으면 너만 불행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겼다. 정말로 자신은 복수 때문에 불행해진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우는 민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법원 서류들. 모든 걸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었다. 한 달 후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었다. 광고회사의 CSR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지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죠. 지우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공허했어요. 정작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복수는 과거에 갇혀 사는 거라는 걸. 진짜 승리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했는데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오늘 강의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진짜 만족감을 느꼈다. 민수를 무너뜨렸을 때보다 훨씬 큰 만족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학 동창 준호였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너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준호는 대학 때 자신을 좋아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때는 민수만 보였어서 거절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를 사랑하는데 써야겠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면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복수의 끝에서 지우는 마침내 진짜 자유를 찾았다. 1년 후, 김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 새로운 시작 파운데이션의 개관식에서 연단에 서 있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기업인,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 후 새 삶을 찾은 여성들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깊이 있는 성숙함이 묻어났다. 2년 전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진짜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다.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진정한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재생을, 분노가 아닌 성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관식이 끝난 후 지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상담자를 만났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왔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자가 제 친구예요. 둘 다 죽이고 싶어요. 지우는 그 여성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복수했죠. 완벽하게.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복수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가 일어서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의미 있다는 걸. 1시간 동안의 상담을 마친 후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재단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지만 예전에 민수와 살던 집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오후 6시 지우는 대학 동창 준호와 약속이 있었다. 3개월 전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한 사이였다. 지우야, 재단 개관 축하해. 준호가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변호사였는데 지우의 재단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별 말씀을.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 둘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지우야,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전 남편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1달 전에 민수의 근황을 들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였다. 강원도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다더라. 소박하게 후회하고 있을까? 아마도. 하지만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정말로 무관심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예전엔 뭔가 항상 긴장해 있는 것 같았어. 지금은 평온해 보여. 그 말이 맞았다. 지우는 정말로 평온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우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는 알았다. 민수였다. 왜 전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피폐해 보였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너무 미안해서.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잘 살고 있어? 모르겠어.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 나 행복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다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알았어.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단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과하고 싶다고. 2년 전의 나였다면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니까. 복수를 완성했을 때는 허전했지만 지금은 진짜 만족스럽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다. 아직 사랑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마음이 편하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보려고 한다. 내일은 또 다른 상담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 같다. 3개월 후 지우의 재단은 이미 1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도왔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다. 수연이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지우는 놀랐지만 침착했다. 왜 왔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연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수척해 보였다. 지금 어떻게 지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간신히 살고 있어요. 지우는 수연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왜 사과하려고?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연이 울기 시작했다. 후회해? 매일 후회해요. 그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지우는 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도 결국 피해자였다. 민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여기서 상담받아봐. 무료야. 네. 너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고.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그날 이후 수연은 재단의 정기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지우는 준호와 결혼을 발표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다. 재단에서 도운 여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다. 결혼식 후 지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정말 끝났구나. 예전의 지우는 죽었고 새로운 지우가 태어났다.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용서와 성장을 통해서. 저 멀리 강원도에서는 민수가 밭을 갈고 있을 것이었다.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지우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상관없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지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